아레스,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회장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권태민 역시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국가 간의 분쟁이나 거대 기업의 전쟁에 개입하여 판도를 뒤바꾸는 전설적인 전략가,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받고 움직이며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다는 전쟁의 신. 그는 그저 부풀려진 전설이라고 생각했다. 아레스라고 그 유령이 실존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감히 나를, 은성그룹을 공격해 사방이 어둠에 잠긴 통제실안. 오직 수십 개의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빛만이 한 여성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유진. 하지만 이 첨단 기술로 무장한 요새 안에서 그녀는 오직 하나의 이름으로 불렸다. 아레스 아렛, 전쟁의 여신. 그녀는 길고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 올렸고 몸에 꼭 맞는 검은색 전술 슈트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존재감을 완성하는 것은 외양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눈빛, 심해처럼 깊고 빙하처럼 차가운 눈빛이었다. 지금 그 눈은 월스트리트를 통째로 옮겨놓은 듯한 복잡한 데이터 스트림을 쫓고 있었다. 화면에는 뉴욕, 런던, 도쿄증권 거래소의 시세가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고 수많은 그래프와 암호화된 통신 채널이 번개처럼 깜박였다. 권태민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아레스, 대체 어떤 놈이기에 내가 그자에게 무슨 원한을 샀단 말인가. 이것은 단순한 금융거래가 아니었다. 중동의 한 소국을 집어삼키려는 거대 군수기업 블랙우드의 적대적 인수를 저지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다. 블랙우드의 자금줄을 끊지 못하면 그들의 지원을 받는 반군이 내전을 일으킬 것이고 수많은 무고한 생명이 희생될 터였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그리고 그 순간 어젯밤 파티에서 만났던 한 여자의 얼굴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레스, 2분 남았습니다. 블랙우드가 방어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AI가 우리의 알고리즘 패턴을 거의 파악했습니다. 제가 사는 세상은 사냥꾼과 사냥감, 둘 중 하나가 되어야 하는 곳이라서요. 저는 사냥하는 쪽을 선호합니다. 헤드셋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그녀의 부관이자 유일하게 신뢰하는 동료 알렉스의 것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지만 유진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그것은 단순한 타이핑이 아니었다. 수백 개의 변수를 계산하고 수천 개의 가능성을 예측하며 단 하나의 최적의 수를 두기 위한 교향곡의 마지막 악장이었다. 키메라 캐피탈의 CEO, 하나한 그녀의 차갑고 도발적인 눈빛. 권태민은 자신도 모르게 소름이 돋았다. 설마 우연의 일치겠지.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 키메라 캐피탈과 아레스, 그리고 하나한이라는 세 개의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알렉스, 비스림 구역의 자금 흐름을 스위스 계좌로 위장해서 런던으로 돌려 동시에 C5 구역의 유령 프로토콜을 실행해 그들의 AI가 미끼를 물도록 그가 느꼈던 정체불명의 기시감과 설명할 수 없었던 강렬한 끌림. 그것은 어쩌면 거대한 폭풍의 전주곡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레스, 유령 프로토콜은 아직 불안정합니다. 시스템 전체에 과부하를 줄 수 있습니다. 과학 올림피아드에서의 만남 이후 권태민의 마음속에 피어난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하나한과 그녀의 아이들에 대한 뒷조사를 지시했지만 돌아오는 보고는 매번 똑같았다. 하나한, 키메라 캐피탈 CEO, 3년 전 월스트리트의 혜성처럼 등장, 그 이전의 경력, 출신, 가족관계 등 모든 것이 베일에 쌓여 있음. 마치 유령처럼 그녀의 과거는 존재하지 않았다. 5초 안의 실행에 이러한 권태민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사람은 바로 그의 약혼녀.
임수희였다. 그녀는 태민이 서재에 틀어박혀 밤늦도록 무언가에 골몰하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서 이전과 같은 열정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특히 하나한이라는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올 때마다 그의 얼굴에 스치는 복잡한 표정은 그녀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그녀의 목소리는 명령이었고 그 안에는 어떠한 의심이나 망설임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아레스였다. 그녀는 언제나 가장 위험한 길을 선택했고 그 길의 끝에서 항상 승리를 쟁취했다. 이대로 좌시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하나한의 진짜 정체를 파헤치고 그녀를 권태민의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어야만 했다. 수희는 아버지에게 연락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겉으로는 인자한 교육 재벌이었지만 뒤로는 온갖 더러운 수를 써서 부와 권력을 쌓아온 인물이었다. 알렉스는 짧게 숨을 삼키고는 즉시 명령을 수행했다. 통제실의 거대한 중앙 스크린에 블랙우드의 방화벽을 상징하는 붉은색 격자무늬가 나타났다. 그 위로 유진이 설계한 푸른빛의 창이 맹렬하게 충돌했다. 붉은색과 푸른색이 뒤엉키며 격렬한 스파크를 일으켰다. 시간은 마치 멈춘 듯했고 통제실 안에 모든 요원들이 숨을 죽였다. 아빠, 부탁할 게 있어요. 하나한이라는 여자. 뒷조사를 좀 해주세요. 아주 샅샅이. 그리고 그 여자애들도요. 마침내 카운트다운이 10초를 남겼을 때 블랙우드의 AI는 유진이 던진 미끼를 물었다. AI가 유령 프로토콜을 추적하느라 잠시 방어 시스템에 빈틈을 보이는 순간 유진의 진짜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블랙우드의 계좌에서 빠져나가 여러 개의 가상 계좌로 흩어졌다. 거대한 붉은 방화벽이 산산조각나며 푸른빛에 잠식되었다. 며칠 뒤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다. 하나한의 과거는 여전히 안개 속이었지만 그녀의 아이들이 다니는 국제학교에 입학할 때 제출한 출생증명서의 진위가 의심스럽다는 것이었다. 서류상으로는 미국 네바다의 한 작은 병원에서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지만 현지 확인 결과 해당 병원은 서류 발급 시점 이전에 이미 폐업한 상태였다. 목표 무력화 완료. 블랙우드의 자금 동결. 적대적 인수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서류 조작. 그 단어가 수희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아이들의 출생에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다. 이것은 그녀에게 기회였다. 그 여자.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게 틀림없어. 태민 씨의 환심을 사서 은성그룹을 통째로 삼키려는 꽃뱀일지도 몰라. 알렉스의 흥분된 목소리가 통제실에 울려 퍼졌다. 요원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몇몇은 서로를 껴안으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하지만 유진은 여전히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도 안도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그녀의 계산대로 이루어졌다는 듯한 담담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에게 이것은 승리가 아니라 당연한 결과였다. 그녀의 의심은 곧바로 악의적인 확신으로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를 통하지 않고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을 위해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곤 했던 흥신소 소장을 비밀리에 만났다. 알렉스, 뒷정리를 부탁해. 보고서는 30분 안에 올리고 하나한이라는 여자와 그 애들을 24시간 감시해. 사소한 거 하나라도 놓치지 마. 특히 그 여자가 누굴 만나는지, 아이들의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내. 필요하다면. 약간의 혼란을 만들어도 좋아. 아이들이 겁을 좀 먹게 말이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제실을 나섰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걸음은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다. 이 사막의 요새는
그녀가 지난 6년간 피와 눈물로 쌓아 올린 왕국이었다. 6년 전, 가진 것 하나 없이 세상의 끝으로 내몰렸던 한유진은 죽었다.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서 전쟁의 여신 아레스가 태어났다. 그녀는 약해지지 않기 위해, 다시는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강철로 단련했다. 그녀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잔인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린아이들을 이용하는 것조차 서슴지 않을 기세였다. 개인실로 돌아온 그녀는 차가운 물로 세수를 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날카로운 턱선,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눈동자. 과연 이 얼굴 어디에 6년 전에 순수하고 연약했던 한유진이 남아있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곤 했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었다. 질투에 눈이 먼 그녀는 자신이 지금 건드리고 있는 상대가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 잠자는 암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때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알렉스였다. 그는 손에 태블릿 PC를 들고 있었다. 유진은 임수희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와 아이들의 주변에는 알렉스가 심어놓은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전문 경호팀이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수희가 고용한 어설픈 흥신소 직원들의 미행은 첫날부터 발각되었고 그들의 모든 통신 내용은 유진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있었다. 아레스, 방금 들어온 정보입니다. 다음 분기 주요 기업 동향 보고서입니다. 어머니, 저 아저씨들 또 우리 학교 앞에 와 있어요. 매일 똑같은 샌드위치만 먹는데 안 질리나 봐. 책상 위에도 차 안에서 태블릿으로 CCTV 영상을 보던 서연이 혀를 차며 말했다. 유진은 무심하게 대답하며 머리를 말렸다. 알렉스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유진은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한치의 불안함도 없었다. 오히려 임수희가 이렇게 빨리, 그리고 어리석게 미끼를 물어준 것에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임수희가 더 깊은 수렁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도록 판을 깔아주기로 했다. 그 중에 흥미로운 정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재벌, 은성그룹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는 일부러 흥신소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과거 자신의 합성 사진을 만들어준 박기태와 접선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물론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했지만 돈 봉투가 오고 가는 장면만은 똑똑히 찍히도록 했다. 은성그룹, 이 장면은 즉시 임수희에게 보고되었다. 박기태의 얼굴을 알아본 그녀는 경악했다. 저 여자가 어떻게 박기태를 설마 6년 전의 일을 눈치챈 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박기태를 돈으로 매수해서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속셈일 거야. 그 네 글자가 유진의 심장을 얼음 송곳으로 찌르는 듯했다. 그녀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6년 동안 단 한순간도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었던 이름. 지옥 같은 기억에 동이어 그녀는 초조해졌다. 그리고 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그녀는 흥신소 소장에게 박기태를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유진의 손에 들어가 증인이 되기 전에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라고. 계속해봐. 이 모든 것은 유진의 시나리오대로였다. 그녀는 박기태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뒤 그가 임수희의 사주를 받은 괴한들에게 습격당한 것처럼 현장을 꾸몄다. 경찰에는 박기태의 이름으로 임수희에게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신고까지 접수시켰다. 이제 임수희는 빼도 박도 못하는 살인교사 미수 혐의까지 뒤집었을 위기에 처했다. 그녀는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알렉스는 그녀의 미세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듯 보고를 계속했다. 하지만 임수희의 광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박기태 카드가 실패하자 그녀는 최후의 그리고 가장 비열한 수단을 선택했다.
아이들을 직접 공격하기로 한 것이다. 은성그룹이 유럽의 거대 바이오 기업 노바젠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합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은성그룹은 단숨에 글로벌 바이오 시장의 최강자로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은 은성그룹의 회장 권태민입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국제학교에서 연례 학예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유진은 중요한 해외 투자자와의 화상회의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 늦게 학교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알렉스가 아이들과 동행했지만 임수희의 목표는 바로 그 잠깐의 틈이었다. 권태민, 흥신소 직원들은 학교 주변의 통신망을 일시적으로 교란시켜 알렉스와 경호팀의 연락을 두절시켰다. 그리고 다른 한 팀은 학교 식당에 작은 화재 경보를 울려 혼란을 야기했다. 모든 학생들이 비상벨 소리에 놀라 운동장으로 뛰쳐나가는 아수라장 속에서 한 남자가 지훈과 서연에게 접근했다. 그 이름이 유진의 귓가에 울리는 순간 그녀의 눈앞에 6년 전 그날의 비 오는 밤이 생생하게 펼쳐졌다. 지훈, 서연 맞지? 어머니께서 보내셨어. 지금 정문 쪽이 위험해서 아저씨가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라고 하셨어. 그녀는 침대 옆에 놓인 작은 액자를 집어들었다. 액자 속에는 똑같이 생긴 두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들 지훈과 딸 서연, 그녀의 모든 것이 진짜.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 아이들은 그녀가 권태민에게서 그리고 그의 가문에게서 지켜낸 유일한 보물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보물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그녀는 기꺼이 악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남자는 유진이 아이들에게만 알려준 비밀 암호를 댔다. 유진이 미행을 눈치채고 일부러 흘린 역정보였다. 아이들은 순간 경계했지만 어머니의 암호를 댔다는 사실에 잠시 망설였다. 바로 그 틈을 타 남자가 아이들의 손을 잡았다. 알렉스. 하지만 아이들은 유진이 평소에 훈련시킨 대로 즉각 대응했다. 서연이 남자의 정강이를 하이힐로 찍듯이 걷어차고 지우는 손목시계에 비상 버튼을 눌렀다. 비상 버튼은 통신 교란과 상관없이 유진에게 직접 신호를 보내는 특수 장치였다. 유진은 액자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결연했다. 이 꼬마들이 모든 일정을 취소해. 지금 당장 서울로 가는 비행기를 준비해 줘. 남자가 당황하여 아이들을 억지로 끌고 가려는 순간 주변에 있던 다른 학부모로 위장한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그를 덮쳤다. 소동은 순식간에 진압되었지만 아이들은 생전 처음 겪는 실질적인 위협에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알렉스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아레스가 먼저 특정 지역으로의 이동을 명령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같은 시각 화상회의 중이던 유진의 손목에서 가느다란 진동이 울렸다. 그녀의 표정이 순간 얼음처럼 굳어졌다. 서울 말입니까? 갑자기 왜? 죄송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냥을 시작할 때가 됐거든. 그녀는 투자자에게 양해를 구할 시간도 없이 회의를 중단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통제 불가능한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그녀의 눈은 이제 차가운 빙하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 이글거리는 용암이었다. 유진은 창밖의 어두운 사막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6년간 억눌러온 뜨거운 분노의 용암이 들끓고 있었다. 임수희, 감히 내 아이들을 건드려. 그렇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번 공격은 너무나도 정교하고 치밀하며 잔인합니다. 마치 저희의 모든 대응을 미리 예측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녀는 사업이나 돈 문제로 자신을 공격하는 것은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었다.
그것은 어른들의 게임이었으니까. 하지만 아이들을,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린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이었다. 전쟁의 여신 아레스가 마침내 자신의 진짜 전쟁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다. 알렉스 서울 인천국제공항의 VIP 전용 활주로에 칠흑 같은 검은색의 걸프스트림 지육6 요십이 소리 없이 미끄러져 내려앉았다. 비행기 동체에는 어떠한 로고나 표식도 없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공항 전체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흘렀다. 아이들은 무사합니다. 지금 제가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놀란 것 같습니다. 임수인은 이번 일을 지시한 통화 기록, 입금 내역 모두 확보했습니다. 트랩이 내려오고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한유진이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계산된 모습이었다. 몸의 곡선을 우아하게 드러내는 실크 블라우스와 딱 떨어지는 검은색 슬랙스. 그리고 그녀의 차가운 눈빛을 가리는 톰포드의 선글라스. 유진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뒤를 따라 똑같이 생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손을 잡고 내려왔다. 아이들은 명품 아동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나이에 맞지 않게 총명하고 침착했다. 아들 한지훈과 딸 한서연이었다. 지금까지의 게임은 끝났다. 이제 자비는 없어. 지금부터. RS 프로토콜 레벨 파워를 발동한다. 어머니,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파베이초 기준치의 3배입니다. 호흡기 보호가 필요합니다. 알렉스는 숨을 삼켰다. 레벨 5는 키메라의 모든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하여 목표를 사회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말살시키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최강의 보복 프로토콜이었다. 지훈이 손목에 스마트워치를 보며 딱딱한 말투로 보고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유진의 축소판이었다. 임수희와 그녀의 아버지가 소유한 모든 기업의 주식을 1시간 안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그들이 가진 모든 부동산, 미술품, 채권, 현금까지 자금 흐름을 추적해서 모조리 동결시켜 언론에는 임수희의 살인교사 미수 혐의와 아동 납치 미수 증거를 전부 풀어 그녀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어 오빠, 재미없게 굴지마. 저기 저 은성그룹 빌딩 보여. 엄마의 첫 번째 사냥감이래. 꼭대기에서 보면 야경이 아주 멋질걸.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서연이 깡충 뛰며 저 멀리 우뚝 솟은 마철루를 가리켰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목소리였지만 그 내용만큼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그리고 권태민에게 내가 보내는 선물이라고 전해. 그의 소중한 약혼녀가 어떤 인간인지 똑똑히 보라고. 유진은 선글라스 너머로 잠시 그 건물을 응시했다. 6년 전 건물의 주인이 자신을 세상의 밑바닥으로 내던졌다. 이제 그녀는 그 건물을 통째로 집어삼키기 위해 돌아왔다. 전쟁의 여신 아레스의 진정한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다. 지금까지의 공격이 예리한 메스로 행하는 외과 수술이었다면 지금부터의 공격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핵폭풍이 될 터였다. 임수인은 자신이 어떤 재앙을 깨웠는지 곧 뼈속까지 사무치게 후회하게 될 것이었다. 그들이 곧장 향한 곳은 서울의 심장부,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였다. 100층 높이의 펜트하우스 거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마치 왕처럼 군림하는 은성그룹의 본사 건물이 있었다. RS 프로토콜 레벨 다소가 발동된 후 대한민국 금융계는 전례 없는 핵폭풍에 휩싸였다. 한때 존경받는 교육재벌로 군림했던 송원그룹과 그 일가는
단 하루 만에 추악한 범죄 집단으로 낙인 찍혔고 그들이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부와 명예는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유진은 창가에 서서 6년 전 그날의 비 오는 밤을 떠올렸다. 권태민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광경을 망견자실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서 그의 약혼녀와 그녀의 가문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던 절대적인 확신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임수희가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는 여자라면 6년 전에는 어땠을까?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밤이었다. 번개가 밤하늘을 가를 때마다 드러나는 거대한 저택의 모습은 마치 괴물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괴물의 아가리 앞에서 22살의 한유진은 무릎을 꿇고 있었다. 얇은 원피스는 비에 젖어 몸에 차갑게 달라붙었고 뱃속의 작은 생명체를 보호하려는 듯 두 손으로 배를 감싸고 있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지난 몇 년간 아무런 성과도 없었던 한유진 실종 관련 보고서였다. 이전까지 그는 이 일을 부하 직원들에게 맡겼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다. 그녀의 앞에 서 있는 남자는 권태민이었다. 은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언제나 완벽하고 냉정하며 모든 것을 발 아래 둘 수 있는 남자. 그녀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자. 그는 비서실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인 인맥을 총동원했다. 그가 전화를 건 곳은 국정원의 고위 간부였다. 하지만 그의 옆에는 그의 할아버지인 권 회장이 유령처럼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수십 년간 재계를 호령해 온 제왕의 그것처럼 차갑고 무자비했다. 그리고 그들 뒤 저택의 현관 안쪽 어둠 속에서는 임수희가 희미한 미소를 띤 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 권태민이다. 두 사람에 대해 알아봐줘. 한 사람은 6년 전에 사라진 한유진. 다른 한 사람은 현재 키메라 캐피탈의 대표인 이건 회사의 일이 아니다. 내 모든 것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개인적인 일이야. 자네가 가진 모든 권한을 사용해줘. 이게 다 무슨 뜻인지 설명해봐. 유진아. 그리고 그는 보안팀장에게 별도의 지시를 내렸다. 태민의 목소리는 비바람 소리보다도 더 차가웠다. 그의 손에는 사진 몇 장이 들려 있었다. 그녀가 다른 남자와 다정하게 웃고 있는 사진 함정이었다. 누군가 악의적으로 조작한 것이 분명했다. 지난번 올림피아드 때 확보했던 그 아이의 불병. 아직 가지고 있나 당장 국내 최고의 유전자 감식기관으로 보내. 내 머리카락과 함께 어떤 수를 써서라도 24시간 안에 결과가 나와야 한다. 아니에요. 태민 씨, 이건 오해예요. 저는 이 남자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그의 마음속에서 무시하려고 애썼던, 그러나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그 끔찍한 의심의 조각들을 그는 이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녀는 애원했다.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경멸과 실망감만이 가득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고통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아닌 그의 등 뒤에 서 있는 할아버지를 보고 있었다. 첫 번째 진실의 조각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서 발견되었다. 국정원 팀이 6년 전 권태민의 저택에서 해고된 경비원의 소재를 찾아낸 것이다. 권태민은 직접 그를 만나기 위해 서울 외곽의 허름한 아파트로 향했다. 권 회장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초라한 아파트에서 그를 맞이한 노인은 지난 세월의 죄책감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 모습이었다. 그는 권태민을 보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태민아,
선택하거라. 저런 근본도 없는 계집이냐? 아니면 우리 은성그룹과 내 미래냐?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도 믿지 말란 말인가? 감히 내 아이를 가졌다고 거짓말을 하고. 뒤에서는 다른 놈과 놀아나 넌 정말 역겨운 여자야. 노인은 울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6년 전 그날 밤, 임수희가 거액의 돈을 주며 그날의 CCTV 원본 영상을 조작된 영상과 바꿔치기 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태민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그녀를 향해 있지 않았다. 그는 잔인한 말을 내뱉으며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었다. 아가씨는, 한유진 씨는 비를 맞으며 회장님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배를 감싸 쥔 채로. 제발 한 번만 믿어달라고. 하지만 회장님은 끝내 돌아보지 않으셨고 임수희 사모님은 2층 창가에서 그 모습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뱃속의 아이는 태민 씨 아이란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웃고 있었다고 그녀는 절규했다. 하지만 그의 곁에 서 있던 임수희가 비웃으며 다가왔다. 권태민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비틀거렸다. 그의 기억 속에서 한유진은 배신자였고 임수희는 피해자였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다. 그는 속은 것이었다. 완벽하게. 그리고 잔인하게. 태민 씨, 이런 천한의 말을 믿을 거예요. 돈 때문에 무슨 짓이든 할 애라고요. 당장 쫓아내요. 저런 애가 낳은 아이가. 어떻게 은성그룹의 핏줄이겠어요. 그가 저택으로 돌아오는 내내 차 안에서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짓의 무게를 조금씩 실감하기 시작했다. 그는 단지 오해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오만하고 어리석은 폭군이었다. 권태민은 차갑게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경호원들에게 명령했다. 저택의 서재에 도착했을 때 그의 책상 위에는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도착해 있었다. 유전자 감식 결과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 몇 줄의 글자가 그의 세상 전체를 무너뜨렸다. 당장 저 여자 내 눈앞에서 치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해. 검체 A 권태민과 검체 B 한서연 추정의 유전자 정보 대조 결과 부녀 관계 성립 확률 99.999%. 경호원들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그의 이름을 불렀다. 권태민의 눈앞이 하얘졌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은 그가 지금까지 겪어본 그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 태민 씨, 제발 한 번만이라도 제 말을 믿어주세요. 그 천재적인 아이들, 지훈과 서연이 자신의 아이들이었다. 그가 부정하고 버렸으며 존재조차 몰랐던 자신의 아이들. 하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굳게 닫힌 저택의 문은 그녀의 삶을 두 동강 냈다. 그날 밤 한유진은 사랑, 미래, 그리고 뱃속의 아이와 함께 세상에 홀로 버려졌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어머니가 하나한이라면 하나한은 한유진이었다. 그가 기억하는 연약하고 순수했던 그녀가 어떻게 세상을 뒤흔드는 복수의 화신 아레스가 되어 돌아왔단 말인가.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 권태민은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괴물을 스스로의 손으로 만들어냈는지를 깨달았다. 괜찮으십니까? 아레스. 그는 절망적인 신음을 터뜨렸다. 서재 안의 모든 것이 그의 분노와 절망의 표적이 되었다. 그는 책상 위의 서류들을 쓸어버렸고 의자를 집어 던졌으며 수억 원을 호가하는 도자기를 벽에 내던져 박살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의 내면에서 들끓는 자기 혐오와 고통을 잠재울 수는 없었다. 알렉스의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유진은 자신이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다시 그 눈은 감정 없는 빙하로 돌아와 있었다. 그의 눈앞에 6년 전 그날의 장면이 끊임없이 재생되었다. 그녀는 권태민 개인의 배신이 아닌 은성그룹이라는 거대한 권력 구조가 자신을 짓밟았다고 결론 내렸다. 권태민은 그저 그 시스템의 나약한 부품이었을 뿐, 그렇기에 복수는 더욱 철저하고 광범위해야만 했다. 태민 씨, 제발. 제 뱃속의 아이는 태민 씨 아이란 말이에요. 아이들은 비를 맞으며 절규하던 그녀의 목소리,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에 떨어뜨려 줘야지. 그게 내가 그 남자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잡이니까. 네온 정말 역겨운 여자야. 각자의 위치에서 임무 수행 중입니다. 얼음처럼 차가웠던 자신의 목소리. 유진이 뒤를 돌아보자 아이들은 이미 펜트하우스 한쪽에 마련된 그들만의 통제실에서 작은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사랑하는 여자를,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을 품고 있던 그녀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지옥의 불길 속에서 복수의 여신으로 다시 태어났다. 어머니, 은성그룹의 내부 보안망은 생각보다 허술합니다. 낡고 예측 가능한 패턴입니다. 한심하군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바로 자신, 권태민이었다. 지훈이 보고했다. 그는 더 이상 소리 지를 힘도, 무언가를 부술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산산조각난 서재의 바닥에 주저앉았다. 왕국의 꼭대기에서 모든 것을 군림하던 왕은 자신의 과거라는 무게에 짓눌려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무너져 내렸다. 엄마 임수희 아줌마. 지금 이사회 의원이래. 근데 태영 산업이랑 비밀리에 자금 거래한 내역이 있어. 이거 완전 나쁜 아줌마네. 그는 깨진 유리 조각에 손이 베이는 것도 모른 채 텅 빈 허공을 향해 그녀의 이름을 되뇌었다.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기도도 후회의 독백도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남자의 뒤늦은 절규였다. 서연이 외쳤다. 유진아, 한유진. 아이들의 존재는 그녀에게 유일한 온기이자 복수를 향한 가장 강력한 연료였다. 권태민의 사무실. 주주총회회가 열리기 하루 전날 밤이었다. 은성그룹을 향한 RS의 공격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좋아, 그럼 시작하지. 권태민은 지난 며칠간 지옥과도 같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한유진과 자신의 아이들의 존재를 확인했고 6년 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내일 열릴 주주총회에서 그녀가 자신을 어떻게 심판할지 그저 기다릴 뿐이었다. 유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사라졌다. 그때 그의 앞에 한유진이 나타났다. 하나한의 모습으로 그녀는 약속도 없이 그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알렉스, 오늘 밤 파티 준비는 내일 모든 것을 끝내기 전에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권 회장님, 완벽합니다. 키메라 캐피탈의 CEO, 하나한의 한국금융계 공식 데뷔 무대입니다. 은성그룹의 권태민 회장과 임수희 이사도 참석 명단에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손에 든 태블릿 PC를 그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화면에는 한 편의 영상이 재생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6년간 준비해온 복수극의 첫 장을 화려하게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것은 당신의 할아버지 구 권호성 회장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영상 유언입니다. 당신의 충실한 비서였던 최현우 실장이 제게 보내주더군요. 서울신라 호텔의 다이너스티 홀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0.1%의 상류층 인사들로 가득 차 있었다.
재벌 총수, 거물급 정치인, 유명 연예인들이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서로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보이지 않는 서열과 이해관계를 탐색하느라 분주했다. 태민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병색이 완연하지만 여전히 위엄을 잃지 않은 할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 화려한 무대의 중심에는 단연 은성그룹의 회장 권태민이 있었다. 그는 최고급 이탈리아제 슈트를 입고 와인잔을 든 채 사람들의 인사를 받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특유의 오만함과 권태로움이 섞여 있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져본 자의 여유였다. 그의 팔에는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임수희가 바싹 붙어 있었다. 그녀는 교양 있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태민을 향한 소유욕과 주변을 향한 경계심을 숨기지 못했다. 태민아, 내 손주야. 네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도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구나. 그리고 너는 내가 남긴 이 무거운 유산의 진실 앞에 서 있겠지. 바로 그때였다. 연회장에 거대한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권호성 회장은 담담하게 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한유진, 아니, 하나하니 들어서고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보석이나 장식도 없는 몸의 선을 따라 흐르는 심플한 검은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서는 그 어떤 여배우나 재벌가 안주인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압도적인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룬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냉철하고도 강렬한 카리스마였다. 내가 너와 한유진이라는 아이를 갈라놓았다. 그 아이를 내쫓으라 명한 것도 임수희 가문과의 정략 결혼을 추진한 것도 모두 이 늙은이의 계획이었다. 연회장의 소음이 순간 멎고 저 낯선 여인이 누구인지 궁금해했다. 태민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권태민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수많은 미인들을 만나봤지만 저런 종류의 여자는 처음이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예쁜 얼굴이나 몸매가 아니었다.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견고함.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빛.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용서받지 못할 짓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너는 알아야만 한다. 내가 왜 그래야만 했는지를. 임수희의 가문, 송원그룹은 수십 년간 우리 은성의 뒤를 노려온 늑대들이었다. 나는 그들을 내 울타리 안에 들여 감시하고 언젠가 그들의 숨통을 끊어버리기 위해 너를 미끼로 던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 네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아이를 끌어들일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너희 두 사람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가장 잔인한 방법을 택했던 것이다. 나의 가장 큰 실수였다. 이제 네가 이 하라비의 과오를 바로잡고 은성을 지켜다오. 그리고 그 아이를 반드시 지켜주거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이다. 태민 씨, 왜 그래요? 영상이 끝나고 사무실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태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거대한 계획과 그 안에 담긴 뒤틀린 사랑을 비로소 이해했다. 임수희가 그의 시선을 따라가다 유진을 발견하고는 얼굴을 굳혔다. 여자의 직감은 무서웠다. 그녀는 단번에 유진이 위험한 존재임을 감지했다. 유진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 역시 이 영상을 보고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6년간의 복수는 어쩌면 거대한 오해의 성을 향한 공허한 칼부림이었을지도 모른다. 유진은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샴페인 한 잔을 집어든 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마치 이 모든 소란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그 초연한 태도가 권태민의 승부욕을 자극했다. 이 파티에서
자신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임수희의 손을 놓고 유진에게로 향했다. 사람들이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비켰다. 이제 어떻게 할 거죠? 유진은 그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마침내 그가 그녀의 옆에 섰을 때 6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서 압축되었다. 유진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증오가 담겨 있지 않았다. 이런 파티에서는 처음 뵙는 얼굴이군요. 저는 은성그룹의 권태민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따로 있었군. 그가 먼저 말을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6년 전과 똑같이 듣기 좋게 울리는 저음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유진에게 그 목소리는 지옥의 울림과도 같았다. 태민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 차가운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마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유진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눈앞의 남자는 그녀의 인생을 망가뜨린 원수였지만 동시에 그녀의 두 아이들의 아버지이기도 했다. 증오와 함께 알 수 없는 미세한 떨림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완벽하게 자신의 감정을 통제했다. 내일 주주총회에서 나는 임수희와 송온그룹의 모든 것을 끝낼 생각이야. 하나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권 회장님, 혼자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을 잡았을 때 그녀는 그의 손이 6년 전 자신을 뿌리치던 바로 그 손이라는 것을 떠올렸다. 아니, 권태민은 그녀의 차가운 반응에 오히려 더욱 흥미를 느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보는 순간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다. 아주 오래전 어디선가 본 듯한 눈빛, 하지만 기억 속의 그 눈빛은 눈물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눈앞의 여인의 눈은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만년설이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치부했다. 태민이 처음으로 유진을 향해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다. 키메라 캐피탈의 하나한 대표님이시군요. 소문은 익히 들었습니다. 당신의 투자 방식은 꽤 공격적이라고 하더군요. 당신과 함께 아레스의 힘이 내게는 필요해. 임수희가 어느새 다가와 둘 사이에 끼어들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저기가 담겨 있었다. 유진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개인적인 복수는 끝났다. 이제 그들은 은성그룹이라는 공동의 유산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전쟁을 함께 시작해야만 했다. 유진은 임수희를 잠시 쳐다보았다. 6년 전 자신을 비웃으며 나락으로 밀어 넣었던 바로 그 얼굴, 증오가 치밀어 올랐지만 유진은 오히려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다. 권태민이 떠난 주주총회장은 한동안 혼돈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 혼돈의 중심에서 한유진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즉시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2대 주주로서의 권한을 이용해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녀의 냉철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능력은 아레스라는 이름이 허명이 아님을 증명했다. 공격적인 게 아니라 효율적인 거라고 해주시죠. 임 이사님. 그리고 그녀는 다시 권태민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제가 사는 세상은 사냥꾼과 사냥감, 둘 중 하나가 되어야 하는 곳이라서요. 저는 사냥하는 쪽을 선호합니다. 권 회장님, 그날 밤 유진이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아이들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주주총회 생중계를 모두 지켜본 상태였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녀의 말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그녀는 그 말을 하는 동안 오직 권태민의 눈만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의 제국을 사냥하러 왔다는 무언의 경고. 어머니, 권태민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분노하기보다 전율을 느꼈다. 단 한 번도. 누군가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도전해 온 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과 동급이거나 혹은 그 이상의 존재를 만났을 때에 묘한 흥분을 느꼈다. 유진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그들을 지나쳐 홀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등 뒤로 권태민의 집요한 시선과 임수희의 불타는 듯한 질투의 시선이 느껴졌다. 흥미로운 철학이시군요. 한 대표님 같은 분이라면. 한국 시장이 조금 더 재미있어지겠네요. 오늘 주주총회에서 공개된 정보와 권태민 씨의 발언을 종합해볼 때 그가 우리의 생물학적 아버지일 확률은 99%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맞습니까? 권태민이 마침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것은 포식자가 또 다른 포식자를 만났을 때의 미소였다. 유진은 아이들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더 이상 아이들을 속일 수도, 그래서도 안 되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첫 번째 만남은 성공적이었다. 그녀는 권태민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임수희의 불안을 자극했다. 이제 게임의 판은 짜였다. 서연의 동그란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아이들은 거실 소파에서 노트북을 보다가 잠들어 있었다. 화면에는 방금 전 파티장에서의 영상과 함께 권태민과 임수희에 대한 상세한 분석 데이터가 떠 있었다. 그럼 우리 아빠가 우리를 버린 거야. 권태민 목표 인물 하나한에게 높은 수준의 흥미 반응. 심박수 분당 95회로 상승. 동공 15% 확장. 임수희 부차 목표. 하나한에게 극도의 경계심과 적대감 표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 급상승 예측. 유진은 아이들을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그녀의 심장은 찢어질 듯 아팠다. 아이들에게 이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유진은 조용히 노트북을 닫고 아이들 옆에 앉았다. 잠든 아이들의 얼굴은 천사 같았다. 지우는 자는 모습마저 자신을 닮아 무표정했고 서연은 태민을 닮아 잠결에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뺨을 부드럽게 쓸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그녀는 기꺼이 지옥의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었다. 아니야, 그 사람은 아주 큰 실수를 했어. 나쁜 사람의 거짓말에 속아서 엄마를 오해했던 거야. 그리고 오늘 자신의 실수가 얼마나 컸는지 깨닫고 모든 걸 내려놓은 거고 오늘 밤의 만남은 6년간 준비해온 복수극의 서막에 불과했다. 그녀는 복잡한 과거를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그의 잘못을 미화하지 않았지만 마지막 순간 그가 보여준 책임감 있는 모습까지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아이들의 마음에 또 다른 증오를 심어주기를 원치 않았다. 권태민, 임수희,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을 방관한 은성그룹. 당신들이 내게서 앗아간 모든 것들, 이제부터 하나씩 아주 고통스럽게 되찾아올 것이다. 그날 이후 서울은 한동안 은성그룹과 한유진의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법의 심판은 신속하게 내려졌다. 임수희와 그녀의 아버지는 모든 죄가 인정되어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그들은 차가운 감옥 안에서 자신들의 죄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녀는 창밖에 은성그룹 빌딩을 바라보며 차갑게 맹세했다. 그녀의 눈빛은 서울의 그 어떤 야경보다도 더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권태민은 약속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홀연히 사라졌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의 펜트하우스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도 치열한 전쟁터로 변해 있었다. 거실의 통유리 창은 외부의 빛을 차단하는 스마트 틴팅 기능으로 어두워졌고
그 대신 수십 개의 홀로그램, 스크린이 허공에 떠올라 끊임없이 데이터를 쏟아냈다. 이곳은 유진이 사막의 성역을 그대로 축소하여 옮겨놓은 임시 통제실이었다. 총수를 잃고 좌초 위기에 처한 은성그룹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한유진에게 임시 경영을 맡아달라고 간청했다. 처음 그녀는 거절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고 더 이상 은성그룹의 미련은 없었다. 하지만 수만 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는 것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곳은 그녀의 아이들이 언젠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잠들어 있는 곳이기도 했다. 작전의 중심에는 한유진이 있었다. 그녀는 어제 파티에서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거대한 데이터 월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수면 부족으로 살짝 붉어졌지만 그 속에는 밤하늘의 별처럼 예리한 빛이 가득했다. 알렉스는 그녀의 뒤에서 보조하며 실시간으로 정보를 브리핑했고 두 아이는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아레스가 아닌 한유진의 이름으로 은성그룹의 비상경영위원장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지휘 아래 은성그룹은 놀라운 속도로 안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낡은 시스템을 혁신했으며 투명한 경영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켰다. 사람들은 그녀를 구원자라고 불렀다. 어머니. 목표기업 노바젠의 이사회 멤버 12명 중 8명의 개인 성향 및 투자 패턴 분석 완료. 3명은 극단적 보수 성향, 4명은 기회주의적 성향. 이들에게 익명의 이메일로 은성그룹의 부실 자회사 관련 자료를 발송했습니다. 자료의 진위 여부를 의심하겠지만 의심의 씨앗을 심기에는 충분합니다. 몇 달의 시간이 폭풍처럼 지나갔다. 유진은 이제 완벽하게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아레스가 아니었다. 낮에는 존경받는 기업가로, 밤에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평범한 어머니로 살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지훈이 안경을 고쳤으며 보고했다. 아이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건조했지만 그 내용은 노련한 펀드 매니저의 그것과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매듭이 남아있었다. 바로 아이들의 마음이었다. 아이들은 더 이상 권태민에 대해 묻지 않았지만 유진은 느낄 수 있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아버지라는 빈자리가 거대한 구멍처럼 남아있다는 것을. 잘했어. 아들, 유진이 지훈의 머리를 잠시 쓰다듬으며 물었다. 서연이는 어느 날 저녁, 서연이 그린 그림을 보던 유진은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림 속에는 엄마와 오빠, 그리고 서연이가 손을 잡고 있었고 그들 옆에는 흐릿한 형체의 남자가 서 있었다. 유럽 최대의 금융 포럼, 파이낸셜 허브에 제네바의 늑대라는 아이디로 글 올렸어. 은성그룹의 노바젠 인수는 독이 든 성배인가? 라는 제목으로 조회수 폭발 중이야. 댓글에는 은성그룹이 무리한 인수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 서연아, 이 사람은 누구야? 서연이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신나게 외쳤다. 아이는 즐거운 게임이라도 하는 듯했지만 그 작은 손가락 하나가 지금 수조 원짜리 빅딜의 향방을 흔들고 있었다. 몰라. 그냥 있었으면 좋겠는 사람. 유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정면으로 부딪혀 성벽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성벽 아래에 개미굴을 파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 그 순간 유진은 결심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지만 아이들의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다. 아이들에게서 아버지를 만날 기회조차 빼앗는 것은 과거 권태민이 자신에게 저지른 것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좋아. 그럼 2단계 시작하지. 그녀는 알렉스에게 조용히 지시를 내렸다. 권태민을 찾아달라고.
유진의 나지막한 한마디와 함께 보이지 않는 전쟁의 포성이 다시 울렸다. 그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는 이름도 버리고 신분도 숨긴 채 남해의 한 작은 바닷가 마을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과거에 오만했던 재벌 총수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그저 햇볕에 그을리고 얼굴에 주름이 늘어난 평범한 중년 남자일 뿐이었다. 주말 오후 유진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그 바닷가 마을을 찾았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미리 설명해 주었다. 아빠를 만나러 가는 거라고.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용서할지 말지는 너희가 결정하는 거라고.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은성그룹 본사 100층에 위치한 회장실. 보육원 마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모래 장난을 하던 권태민은 멀리서 다가오는 세 사람을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는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다.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 그는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유진이 허락하기를 기다렸다. 권태민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기분 나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노바젠 인수 계약서에 최종 사인을 앞두고 터져나온 정체불명의 악재들 때문이었다. 유진은 그의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아이들의 등을 살짝 밀어주었다. 도대체 무슨 소란이야. 권태민은 아이들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6년 전 그가 그녀를 내쫓았던 바로 그 자세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만함이 아닌 온전한 참회의 자세였다. 그는 차마 아이들의 얼굴을 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권태민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완벽한 시나리오에 잡음이 끼어드는 것을 그는 병적으로 싫어했다. 지훈아, 서연아, 내가 아빠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어리석어서. 너희가 태어나는 것도 자라는 것도 보지 못했어. 그게 아빠 인생의 가장 큰 후회다. 용서해달라는 말도 할 자격이 없는 거 알아. 정말 미안하다. 유럽 증시 개장과 동시에 노바젠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투매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스위스 연방은행의 크루거 총재와 연결된 한 라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노바젠의 일부 이사들이 계약 조건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유럽의 유력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즈에 우리 그룹의 자금 동원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지고 있었다. 어깨는 작게 떨렸다. 아이들은 말없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나쁜 소식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정확한 타이밍에 터져 나왔다. 완벽했던 아침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침묵을 깬 것은 서연이었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그의 얼굴을 감싸 쥐고 자신을 보게 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 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계획하고 조종하고 있어. 진짜 후회하는 거 맞아요. 권태민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응, 매일, 매 순간 후회했어. 당장 사이버 보안팀과 위기관리팀 소집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공격의 배후를 찾아내 1시간 준다. 서연은 잠시 지훈을 돌아보았다. 지훈은 여전히 팔짱을 낀 채 그를 분석하듯 보고 있었지만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것은 그들만의 신호였다. 서연은 다시 그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6년 전 유진이 그에게 보여주었던 바로 그 웃음이었다. 그의 분노에 찬 고함이 회장실을 울렸다. 그럼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요. 바보 아저씨. 은성그룹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필사적으로 공격의 진원지를 추적했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혔다. 금융 공격은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며 자금 세탁이 이루어져 추적이 불가능했고 정보 유출의 경로 역시 복잡한 우회 서버를 이용해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그 순간 권태민의 눈에서 끝내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는 아이들을 품에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6년이라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그는 마침내 아주 작은 빛을 발견했다. 1시간 뒤 사이버 보안 팀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권태민에게 보고했다. 유진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을 올가매던 마지막 증오의 사슬이 조용히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복수는 그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를 용서하고 그 증오로부터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이었다. 회장님, 금융공격의 자금 흐름은 키메라 캐피탈이라는 투자사로 귀결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배후는 오리무중입니다. 그리고 정보전의 방식이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이번 공격의 패턴은 특정 인물의 수법과 99% 일치합니다. 그날 오후 4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바닷가를 걸었다. 권태민은 지훈에게 물수제비 뜨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서연은 엄마와 함께 모래성을 쌓다가 아빠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유진은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게 누군데 이것은 동화 같은 해피엔딩이 아니었다.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없으며 사라진 6년의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은 깨진 조각들을 주워 모아 새로운 모양의 그릇을 만들어갈 수 있을 터였다. 용병 세계와 국제정보기관 사이에서만 극비리에 알려진 인물입니다. 코드네임 RSRS. 석양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유진은 깨달았다. 길고 긴 폭풍이 지나고 마침내 그녀의 인생에도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상처와 후회, 그리고 용서 위에서 그들은 서툴지만 진실된 모습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지훈이었다. 아이는 평소처럼 분석적인 말투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